세무법인 구텍스 고영식 세무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마주보고 강의를 드리면 참 좋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육 드리는 점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렵지만 좀 간략한 내용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꼭 아셔야 될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는 직면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이십니다. 그럼 저희가 이 소득세가 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플랫폼 노동자분들께서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 드리는 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세금입니다. 개인에 대한 세금이고 지난 1년간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신고를 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는 소득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개인에 해당되는 세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연간 합산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기타 소득 금액은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합산하지 않고 원천 징수, 지급자가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신고로 소득세 신고가 가름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 신고하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개인의 귀속된 소득이기 때문에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근로소득이 예를 들어서 1월 한 달만 발생하고 2월부터는 내가 사업소득만 있어서 사업소득만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기간 5월 초나 4월 말경에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유심히 살펴보셔서 내가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소득세 신고나 다른 모든 세금 신고는 장부에 의해서 실제 이익의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자들이라던가 그 세무 신고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부에 기록을 하지 않고도 경비를 인정해주는 추계 신고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 추계 신고에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문제인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업종별로 이 업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는 수익 금액이 저희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 연간 2,400만 원,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이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보실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2021년도에 내가 신고를 하고 있으니 2020년도의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직전 과세년도의 수익 금액이란 얘기는 2020년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5월에 신고했던 수익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 금액입니다. 그래서 직전 사업연도 2019년의 수익 금액이 연간 2,400만 원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 경비율에 해당하는 높은 경비율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2,400만 원을 초과하셔서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경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단순 경비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경비율이 조금 더 쉬운 경우인데요. 이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은 실제 이익에서는 나의 수익 금액 그리고 경비를 빼서 이익에 대해서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경비율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적용 시에는 수익 금액에 정부에서 정해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을 곱해서 내 필요 경비를 산정하고 그 금액을 수익 금액에서 뺀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제외하고 기준 경비율을 곱한 기준 경비를 제외해서 소득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세율에 의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고, 연간 1,200만 원 이하까지는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그리고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35%,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38%, 그리고 3억 원 초과는 40%, 이렇게 종합소득 세율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시는데요.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를 동시에 납부하시게 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납부하시게 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내가 신고를 5월 말일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납부를 5월 말일까지 하지 않으시면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하루 0.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매일 기산해서 가산세로 납부하시게 되니까 5월 말일까지 꼭 신고하시고 납부까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플랫폼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그 종합소득세 유의사항이라던가 절세 방안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원칙은 장부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수익 금액 수준이 높은 분들은 거의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7,500만 원이 넘어가시면,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복식 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기록해서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7,500만 원이 넘지 않으시면 간편 장부로 해서 요약된 장부로 신고를 하시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계 신고, 추정하여 계산하는 신고 방식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추계 신고를 좀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기준 경비율을 말씀드리면,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기준 경비율을 곱한 기준 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 주요 경비가 뭐냐, 그게 가장 중요하실 건데요. 주요 경비는 매입 비용, 임차료, 그리고 인건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중요하신 사항은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내가 사업주로서 지출하는 부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거의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임차료 같은 경우도 내가 사업장을 가지고 이 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임차료도 발생하지 않으실 건데,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내가 리스나 렌트를 해서 임차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료도 임차료니까 해당되겠구나 하시는데,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현행 세법상으로는 오토바이 리스나 렌트료에 관한 임차료는 이 주요 경비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할 때는 실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추계 신고 시에는 이 오토바이 리스나 렌탈료에 대한 임차료는 포함하셔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들이 주요 경비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매입 비용 한 가지가 남았는데 매입 비용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화를 구입한 비용을 얘기하는데요. 도소 매업 같은 경우가 상품을 매입하거나 이런 비용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매입도 없으세요. 뭐 재화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요 경비에 해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매입 비용 중에 저희 오토바이나 이런 걸 운행하시면서 유료대를 지출하는 부분은 이 매입 비용에 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매입 비용을 하실 때는 정규 증빙,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증빙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규 증빙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로 운행하면서 기름을 넣는 경비는 이 주요 경비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주요 경비의 매입 비용에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꼭 주요 경비에 넣으셔서 인정받으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 아까 기준 경비는 수익 금액의 기준 경비율을 곱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고 이 산출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익 금액에 단순하게 단순 경비율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곱하셔서 경비를 산정하셔서 수익 금액에서 제외한 후 소득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저희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이 안내문에 단순 경비율이 일반율과 자가율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뭘 적용해야 되는지 참 헷갈리실 건데 저희 같은 경우 연간 수익 금액이 4천만 원 이하까지는 높은 경비율인 일반율을 적용하시면 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자가율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이제 그 라이더들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실질은 운수업에 더 가까우세요. 운수업에 더 가까우셔서 높은 경비율을 인정받으시는 게 맞는데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은 좀 논의 중인데요. 운수업에 해당되시면은 경비율도 좀 더 높아지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던가 세액 감면도 좀 더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논의 중에 있으니까 다만 현재까지는 개인 서비스업으로 해서 연간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되 2,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 분류도 조금 중요한데요. 저희가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는 경우에 그 안내문에 내 수익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내 수익 금액이 얼마였는지 적혀 있는데 수익 금액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에 업종 코드라던가 뭐 신고 유형, 그 다음에 장부 대상 이런 거는 봐도 솔직히 잘 알 수 없거든요. 이 업종 코드라는 거는 그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세무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업종에 대해서 코드 번호를 부여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까요? 배달의 민족에서 라이더들이 수익 금액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그 지급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급자인 배달의 민족에서 이 사람은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업종 코드까지 부여를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실제 업종이 아닌 업종 코드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제일 대표적인 게
940, 909 기타 자영업인데요. 이렇게 기타 자영업이 가장 만만한 업종 코드이다 보니까 실질을 반영하지 않고 940, 909로 3.3%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퀵 서비스에 해당하는 940, 918 코드가 조금 더 합당하세요. 실질에 가까우시고. 그래서 이 940, 918 코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940, 909 기타 자영업보다는 거의 15%의 경비 인정을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경비율에서도 13% 정도를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내문에 940, 909 기타 자영업으로 찍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 라이더 일을 하는 경우라면 940, 918 퀵서비스에 해당하는 이 코드를 사용하셔서 소득세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경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내 수익 금액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 소득 금액은 더 낮아질 것이고 내가 납부하는 세금은 줄어들고 환급받는 세금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940, 918 퀵서비스의 업종 코드를 사용했을 때 2020년 작년 내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니까 저희 79.4%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의 79.4%인 1,588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내 소득 금액은 경비를 제외한 412만 원이 지난 1년간의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본인 1인을 한정했거든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으면 본인 공제 연간 15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고 저는 이제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 원을 공제받으시게 되면 저희 1년간에 추가로 납부하셔야 될 세금은 15만 7,200원이 계산됩니다. 연간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었을 때. 다만 배달의 민족이나 여타 지급처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2천만 원을 전부 지급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3.3%의 세금,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이렇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미리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면 저희 3%면은 소득세 3%면 60만 원이죠. 15만 7,200원의 세금이 나왔지만 60만 원을 미리 냈기 때문에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 58만 6,300원 지방세 포함입니다. 58만 6,300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2천만 원 벌었어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 환급은 날아가고 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예로 제가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인 분을 가정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면 저희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니까 기준 경비율은 30.4% 이렇게 계산되는데 제가 유류대는 아까 주요 경비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유류대를 1,0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정을 하고 수익 금액 5천만 원인 상태에서 기준 경비율까지 제가 감안을 하면 저희 필요 경비는 5천만 원에 대해서 2,480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십니다. 1,000만 원 포함해서요. 그러면 내 소득 금액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소득 금액이 2,480만 원이 되세요. 비용은 뺀 나머지 금액이 되죠. 2,520만 원이 비용이고 2,480만 원이 5천만 원에 대한 소득 금액이 되십니다. 그러면 본인 공제 150만 원 제외하고 세율
15% 구간 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은 171만 6천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미리 3%낸 세금 150만 원을 미리 냈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13만 8,600원 지방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단순 경비율이 훨씬 유리한 걸 아실 거예요. 다만 기준 경비율로 하셔도 지금 13만 8,600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신고를 안 하시면 가산세 같은 게 붙으시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셔서 가산세 부담 없으시길 바라고요. 기준 경비를 하실 때는 꼭 저희 유류대 챙기셔가지고 경비로 인정받으시는 걸 제가 꼭 권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세 신고할 때 안내문을 꼭 확인하셔서요. 내가 이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안내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안내문을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940918 퀵서비스 코드 외에 다른 코드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내문에 꼭 940918 코드를 사용하셔서 경비 추가로 인정받으시고 세금도 추가로 더 내시지 않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제 강의 자료는 강의가 끝나고 저희가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지원센터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북권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팀장 서상도입니다. 네, 먼저 프리랜서들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간추려 봤습니다. 3.3% 원천세와 8.8% 원천세의 차이와 어떤 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더 많이 절세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죠. 먼저 지금 팀장님께서 3.3%와 8.8%의 원천세 차이를 말씀 주셨는데요. 3.3% 원천세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8%는 기타 소득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이 더 절세할 수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원천 징수하고 신고하는 소득인데요. 내가 이 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이 업을 진행하고 수익 금액이 발생한다면 기타 소득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 소득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 사업소득 지급자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세 3.3%를 공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업소득 지급자와의 해결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득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내가 수익 금액을 가득했고 그리고 내 귀속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급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일 뿐이고, 소득자의 의무는 이게 없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세무관서에서 이 지급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통해서 제출되지 않은 지급조서에 대해서 제출을 강요하고, 그리고 이 제출처 그리고 소득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납부와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기셔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세 번째로 프리랜서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와, 그리고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 같은 그런 주택자금 공제, 그리고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도 문의하셨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 주신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던가 기부금 공제 그리고 월세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시긴 조금 어려우시고요. 다만 기부금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식 말고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추계 신고로 하시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 같은 경우는 장부에 의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공제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인데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지급 명세서상 업종 코드를 940909 프리랜서로 부여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의로 다른 업종 코드로 수정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임의로 940909 코드를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내 실질 소득에 대한 업종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업종의 실제 업종 코드가 940909가 아니라면 다른 업종 코드로 신고를 하시고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투잡으로 상당히 적은 소액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는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 세무사님. 예, 말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는데요. 저희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2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가름되는데 저희가 그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5월 달에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합산을 하셔야 되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세율이 20%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 종합소득 세율이 20%가 넘지 않는다고 하면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소득세를 더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고요. 내 소득 세율이 20%를 넘는다고 하시면 기타 소득은 합산하지 않으시는 게 3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가정하시면 합산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보조 출연에서 오신 김창환 님께서 좀 질의를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상담사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질문드릴 거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점하고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에서도 모두 갖다 원천징수 3.3%를 떼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점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 대전제는 종속적이냐 독립적이냐인데요. 내가 고용주와 종속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 높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하면 근로소득이지만 내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그 다음에 감시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소득이 맞으신데요.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이제 신고가 마무리되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3.3%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금 신고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달라이더 육성환님께서 질의해 주세요. 네, 라이더 프리랜서로서 기준 경비율로 추계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세무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 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좀 중요한 사항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라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 기준 경비율 신고를 하시게 되면 주요 경비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요 경비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주요 경비에 해당하는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차료라던가 그리고 그 인건비는 거의 해당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매입 비용에서 주요 경비를 늘리셔야 되는데 매입 비용 중에서도 저희 라이더분들이 해당하는 것은 유류비밖에 없으세요. 다만 이 유류비는 그 정규 증빙을 통해서만 저희가 소득세 신고할 때 기준 경비율에서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용카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라던가 아니면 현금 영수증 본인 명의의 현금 영수증을 꼭 발행 받으셔서 정규 증빙을 받으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0% 환급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었네요. 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세무사님 좀 웃으신 거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0% 환급 받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도 이제 그 신고를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의 이렇게 좀 소득세 신고를 해드리면서 환급세액이 커지고 해서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걸 보면 참 기분이 좋은데요. 이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신고 방식이나 그 다음에 내 수익 금액의 수준에 따라서 세금이 너무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그 100%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100% 환급은 어려운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뭐 무조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도 어렵고 본인의 수익 금액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주요 경비 뭐 유료대라던가 아니면 뭐 임차료 갖고 있으실 수도 있죠. 사업장이 있으시면 임차료라던가 아니면 인건비 같은 거 지급하신 게 있으시면 그거를 놓치지 않고 꼭 챙겨서 이렇게 신고하시는 게 세금을 줄이실 수도 있고 환급세액을 늘리실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뭐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술 노동자인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로 확인해 보니까 뭐 자기가 텀블벅으로 2천만 원을 이렇게 그 후원받은 그 소득이 뭐 안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물어봅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가능할 수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면 더 상담 드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경우가 내가 돈은 받았지만 홈택스나 이런 데서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경우라는 게 상대방 지급처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그 회사에서 돈을 지급은 했지만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한테 지급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건 세무서에서 그 내 주민번호 기준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걸 토대로 해서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처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급처가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통해서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고 경비 처리를 받게 되면 추후에 이 소득을 지급받은 사람한테 왜 소득세 신고를 안 했느냐 이거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도 내시고 나오는 소득세도 납부하셔라 이렇게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받으신 금액이 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맞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소득세 신고를 자진해서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는 노동자인데요. 2020년 수익 금액이 약 6천만 원 정도인데 신고를 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대리운전 같은 경우도 보통은 그 뭐 플랫폼을 통하시던가 아니면 대리운전 회사를 통해서 지급받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급처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3.3% 원천징수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지급처에서 제출해서 내 소득이 지금 당장 홈택스에서도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를 신고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불이익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고를 하시면 그냥 낼 세금만 내시거나 아니면 뭐 환급받을 세금만 조금 환급받으면 되는데 신고를 안 하시면 오히려 추후에 이제 분명히 세무서에서 언젠가는 연락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도 지금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고 소득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신고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무신고자들은 이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국세청 전산에서 무조건 이게 걸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이 사람 세금 신고 안 했으니 세금 고지하라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이건 신고 안 하시면 언젠가는 뭐 당장 뭐 한 달 뒤 아니면 당장 2달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 세금도 고지되고 가산세까지도 납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